자, 전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계속 나갑니다. 자, 31번 판례죠.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그 전자장치 부착법인데 전자발찌 차는 법률 있죠. 거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그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전, 휴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마지막 보시게 되면 이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 효용을 해했다 했을 때 자, 어떤 사건인가 하면 그 윗줄 나와 있죠. 피부착자가 이를 위반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파란색으로 휴대하지 않는다 세무처벌입니다. 같은 장소에 출입했을 때 그럼 휴대하지 않고 출입했기 때문에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기타 방법으로서 효용을 해야 한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 이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2번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줄 피고인이 업무 중 알게 된 상관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그 상관 모르는 사이에 군 전산망 등에 접속을 했다. 그래서 상관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것도 침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침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군 전산망 등에 접속을 했다. 세무 쳐보시고, 접속한 것은 침입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3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것은 그 비교되는 판례가 그 앞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줄 끝에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기부행위 밑줄 그시고요. 그 윗줄 가보시게 되면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사이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것, 그 선거사무원 세무를 쳐봅니다. 그래서 이 선거사무원에게 주는 것은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배우자하고 선거사무원끼리 현금을 수수했다는 것은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건. 아시겠죠? 우리가 그 앞에서 뭘 배웠습니까? 뭐 단순한 사자라든지, 그쵸? 이런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지만 선거사무원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사이의 수수는 뭐다? 기부가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았네요. 자, 그 다음 공직선거법에서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그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문자 메시지 송신을 의뢰한 결과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사건. 자,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 사건 세무 쳐보시고, 이것도 뭐다?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쵸? 공선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건입니다. 자, 다음 공직선거법상에서 경력등 나와 있죠. 이 경력등. 그래서 후보자,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그 유권자들한테 그 팜플렛 등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이 다 나오잖아요. 그쵸? 나왔을 때 이때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 능력으로 인식되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것을 허위로 적게 되면 공선법상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이때 요 체납 실적 있죠? 체납 실적 이것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정확하게 적어서 유권자한테 알려줘야만 됩니다. 이것을 허위 작성하게 되면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단 말이죠. 이 체납 실적도 마지막에 경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 기재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앞에 체크하시고, 이것도 그 앞에 비교되는 판례 하나 나와 있죠.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는 경력이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 실적은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6번 가보시게 되면 의료법에서 금지가 되는 의료 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포함된다. 그랬죠? 경력 세무 쳐보시고 올라가 볼까요?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여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금지가 되는 의료 광고에는 이 경력에 관한 부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허위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의료법상 처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와 사진 촬영 등을 게시함으로써 그 이력에 대해서 거짓 광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도 유추해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37번을 가보시게 되면 저작권법에 가보면요. 원작 그대로 라고 하는 것은 밑에 줄 원작의 전부 1번 동그라미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당한 양을 복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 세모쳐 보시고 그러니까 원작 그대로를 베끼면 안 되죠. 원작 그대로를 베껴버리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그대로 베낀다는 말은 전부를 그대로 베낀다든지 또는 상당한 양을 베낀다든지 했을 때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건. 그쵸? 자, 그 다음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 행위에 의해서 생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줄에 중대 범죄 행위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재산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옆에 동그라미 2번 그러한 범죄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범죄 행위에서 취득한 재산을 했다면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 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청이란 말 속에는요. 감청에 해당하는 것 속에는 레카 회사 있죠. 레카 회사 세모쳐 보시고 그래서 무전기를 이용해서 그 상황실과 순찰자 차 사이에 무선 여기 상황실과 순찰차 간의 무선 전화 통화를 청취했다라고 했을 때 이 레카 회사가 청취한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걸려버리면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건이죠. 40번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위반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그 3조 1항이 뭐냐면 왜 나와 있죠? 3조 1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녹음 청취한다 했을 때 누가 하는 거죠? 밑에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 세모쳐 보시고 제3자가 청취했을 때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쵸?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그 앞에서 비교되는 판례 하나 있었죠? 대화 당사자 중에 일방이 청취하는 것은 이 법률 위반죄가 안 돼요. 근데 대화에 참석하지 아니한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이 법률 위반죄가 됩니다. 그쵸? 비교되는 판례가 앞에 있었습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에 가보면요.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밑에 동그라미 2번 카메라도 포함됩니다. 무인 카메라. 그래서 사람이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던 사건이죠. 자, 그 밑에 소득세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죠. 14일 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 해당한다 되어 있는데 이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이내에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강행 처벌되는 거예요. 이때 주어야 할 일체의 금품에는 뭐가 포함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있다면 이것도 돌려줘야 한다. 안 주게 되면 처벌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2번 사용자인 피고인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을 세모쳐 보시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됐죠? 자, 그 다음 43번.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단을 모두 다 기재를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채무자가 특정 채권은 실질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서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였다면 그것도 거짓 목록 제출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채무자 자신은 이것은 자기 주관적 판단이죠. 주관적 판단했을 때 실질적 가치가 없다. 이건 재산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빼고 제출했다고 했을 때 거짓 재산 목록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민사집행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가치가 있든 없든 싹 적어내야 되는 거예요. 싹 적어내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근데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해서 빼고 제출하게 됐을 때는 민사집행법상의 거짓 재산 목록 제출죄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정리해 두시고 44번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별표 하나 더 쳐보세요. 별표를 하나 더 쳐보시고요. 자,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9조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따라 적으세요. 저축 관련 위반 행위의 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쵸? 제목 자체가 저축 관련 위반 행위 죄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 그 구조 1항에서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옆에 나와 있죠. 관련된 행위를 한 자, 관련 동그라미 세모 쳐보시고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그쵸? 제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죄형법 정죄 위반되지를 않는다. 자, 다음. 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재량 위반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자, 자동차에는 뭐가 포함된다? 전기차가 포함됩니다. 전기차 포함된다. 그래서 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이 전기차를 운행했다고 했을 때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다. 그쵸? 그러니까 전기차든 아니든 휘발유차든 전기차든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운행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 전기차 다시 한번 세모 쳐보시고요. 됐네요. 그 다음 46번 가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여기서 이 법률에 보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계약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법률 위반죄가 처벌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세모 쳐보시고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것도 뭐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요건을 갖춘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이것에 준한다고 봐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역시 같은 법률이죠. 여기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데요. 이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옆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뿐만 아니라 밑에 동그라미 2번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인데, 그렇죠? 받을 수 없는 계약인데 그걸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도 계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도 허가 배제나 잠탈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음 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요. 쭉 보시고 여기 환전에는요. 게임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2번 게임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경우도 환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령하고 돈을 주든지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지 이 1번, 2번 모두 다 환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됐죠? 여기 세모 쳐야 되겠죠? 여기도 포함된다고 봤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되어 있는 거 위주로 많이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형법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물리 해석. 지금까지 봤던 거 있죠? 유치해석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거, 위반되지 않는 것들 거의 용어의 의미, 언어적 의미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지금까지 본 것입니다. 자, 그런 해석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해석도 있어요. 논리 해석, 체계 해석에 따라서 형법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밑에 줄에.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치 해석의 해석은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봤죠? 이런 해석은요. 이런 해석은 여기 물리 해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체계적, 이 논리적 해석 방법에서도 이런 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밑에 과수원실화 사건 별표 쳐보시고 이거 강론에서 공부한 적 있죠? 강론에서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배우신 분들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쟁점은 뭔가 하면 여기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그랬습니다. 자기 소유, 그 다음 166조, 그 다음 16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또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말이 요 166조만 수식을 해줄까? 아니면 당연히 수식을 받죠.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수식을 해주는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죠.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부분이 이 167조까지도 수식을 해줄까? 이런 말이에요. 해줄까? 국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다 가능하죠. 수식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이것은 이 한 줄만 갖고서는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것을 파악하려면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이 방화제 조문 전체 조문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이거 방화제 할 때 배운 적 있죠? 그쵸? 164조 현지건조물 방화제, 165조 공용공익건조물 등 방화제, 166조 1항에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제, 2항은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제, 67조 1항이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제, 2항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제. 이거 다 배운 적 있습니다. 그쵸? 이 세 개는 6개는 고의범이다. 고의범.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위에 3개, 밑에 3개를 나눴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가. 그것은 법조문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인데, 위에 3가지는요, 위에 3가지는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을 놓아서 소외를 했을 때 여기서 기수 처리가 된다. 그쵸? 기억나시죠? 우리 맨 앞에 첫 시간 때 했습니다. 그쵸? 그쵸? 여기는 공공연 발생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불을 질러서 소외가 되면 기수가 된다. 그래서 기수가 빠르죠? 밑에 거보다 빨라요. 이 3가지를 추상적 위헌범 이렇게 불렀고요. 자, 밑에 3가지는요. 불을 질러서 소외만 해서는 안 되고요. 공공위험까지 발생했을 때 여기서 기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3가지보다는 기수가 한 템포 느리죠? 이것을 구체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고의범이죠. 고의범. 반면에 과실범 볼까요? 과실범을 보게 되면 그것이 170조에 나와 있습니다. 실화죄라고. 그래서 1항이 있고 2항이 있다. 1항에는 과실로 인해서 164, 165, 160조 1하니까 위에 3가지잖아요. 이 위에 3가지. 이 위에 3가지. 그쵸? 위에 3가지니까 이것을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요 1항이. 근데 2항을 가보면요. 2항도 과실범 실화죄 조문이잖아요. 근데 방금 읽었듯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167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는 자, 고의범에서 위에 3가지가 밑에 1항으로 왔기 때문에 고의범 밑에 3가지는 어디서 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2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 위에 하나, 둘, 3가지가 밑으로 오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속하는 166조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몇 항인데? 166조 2항이 되는 거잖아요. 2항, 66조 2항. 그 다음에 이것이 수식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수술해주지 말아야지 167조 1항 2항이 나와주게 되는 거죠. 그쵸? 수술해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술을 해주게 되면 조문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것이 두 가지가 되려면, 이게 두 가지가 되려면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167조를 수술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범, 3개, 3개, 과실범도 3개,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나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이 자기 소유에 속한다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166조만 수식을 해주지 이 자기 소유에 속하는 것은 167조를 수식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167조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자기 소유, 타인 소유, 불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이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관계는 별 의미가 없고 판결로지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 판례와 관련이 있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1번 판례가 되죠. 요거는 일반 경찰 시험에 2016년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8조 제4호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유상으로 화물 운송업에 제공하거나 이 거나 이 거나가 있네요. 거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임대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여기 또는 있죠. 또는 있어서 앞에 것이 요 앞에 것만 수식을 해줬고 뒤에 건 수식을 안 해줬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유상으로라는 것은 앞에 것만 당연히 수식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거는 이렇게 수식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는 것은 앞에 것만. 근데 뒤에 단어가 유상을 수식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임대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상, 무상, 불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이다. 그래서 옆에 읽어보니까 자가용 화물 자동차를 유상으로 다음표 잘 보세요. 다음표.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그쵸? 수술을 해주니까 여기 수술을 해주니까 그 다음 그 임대는 또 다른 다음표가 되죠? 그쵸? 요 임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적어놨잖아. 제가 적어놨잖아. 이것은 유상, 무상, 불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체계적 해석 방법이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자, 이런 해석도 있어요. 목적론적 축소 해석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해석이냐 하면 법 규정상의 문헌의 의미를 입법자 의사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그 일상적 의미보다 축소해서 제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축소 해석을 하게 되면 가벌성이 그만큼 축소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허용돼요. 이런 것도 허용된다. 근데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가벌죄 만약에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소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가보게 되면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공무 이외의 일이라고 하는 그 해석은 어떻게 해석된다?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된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지방공무원법상에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런 여기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았네요. 이렇게 제한적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축소 이렇게 제한적 또는 축소 해석하자 이런 얘기죠. 참고로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에 가보게 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또는 침해, 도용,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네요. 여기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있죠. 여기서 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타인의 비밀을 동그라미 1번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방으로 취득한 사람이거나 그쵸? 옆에 2번 그 비밀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뿐만 아니라 2번까지 이렇게 보자고 했는데 그 뭐 3번, 4번 이런 것은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4번은 그냥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